2025년 3월 경상북도에 정말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대한 산불이었는데요. 이건 그냥 단순한 화재가 아니었어요. 정말 한순간에 모든 걸 앗아간 국가적인 비극이었죠. 오늘 이 재앙의 기록을 따라가 보면서요.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진짜 회복을 향한 그들의 힘겨운 싸움에 대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한마디, 앞으로 살기가 막막합니다. 집을 잃은 한 주민의 이 말이 당시의 절망감을 그 어떤 것보다 더 아프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평생을 살아온 터전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된 거잖아요. 그 앞에서 과연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네, 그분들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대체 무엇과 싸워야 했는지 알려면 먼저 이 산불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재앙이었는지부터 좀 알아봐야 합니다. 그 규모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무엇보다도 가장 가슴 아픈 건 역시 인명피해였습니다. 이 화마 속에서 무려 26분이 소중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불길이 삼켜버린 숲의 면적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4만 5천 헥타르. 이 숫자가 잘 와닿지 않으시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서울 여의도 면적의 무려 156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숲이 그냥 잿더미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피해액이 1조 500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숫자로 그 피해의 깊이를 다 헤아리기는 어렵겠죠? 자, 그럼 이 끔찍한 재앙이 대체 어떻게 시작돼서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모든 건 3월 22일 의성의 한 묘지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씨가 마침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타고 번지면서 순식간에 5개군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화마로 돌변한 거죠. 불길은 멈출 줄을 몰랐어요. 26일에는 영덕 해안까지 달았고 주민 100여 명이 방파제로 피신하는 정말 아찔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불길을 완전히 잡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149시간이었습니다. 이 재앙의 가장 큰 상처는 고스란히 사람들에게 남았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하셨던 60대에서 80대 어르신들이었거든요. 시시각각 바뀌는 불길 앞에서 재난 문자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고 결국 6천 명이 넘는 분들이 집을 잃고 이재민이 되셨습니다. 천년고찰인 의성 고은사 같은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도 잿더미가 됐고요. 불은 꺼졌지만 이재민들의 고통은 사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기존의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했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화면이 당시의 절망적인 상황을 정말 한눈에 보여주는데요. 보세요. 집을 다시 지으려면 최소 1억 원 이상이 드는데 현행법상 이재민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고작 3,600만 원 뿐이었던 겁니다. 이 엄청난 차액, 이걸 개인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정말 막막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런 절망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새로운 특별법이었습니다. 이재민들의 눈물과 또 국민적인 요구가 하나로 모여서요. 마침내 산림재난 역사상 처음으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됩니다. 이건 그냥 법 하나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국가가 이런 재난 앞에서 전례 없는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핵심 기구가 바로 재건위원회입니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만들어져서 기존의 틀을 넘어서서 정말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아주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된 거죠. 하지만 이 특별법 통과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법이 약속했던 희망과 실제 현실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이 특별법 하나면 피해자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이 도표를 한번 보시죠. 이 부분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피해자들의 미래를 결정할 이 15명의 재건위원회 위원들 구성을 한번 보세요. 정부 관료랑 전문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정작 가장 중요한 피해 주민 대표는 단 한 명, 전체의 7%에 불과합니다. 글쎄요, 과연 이 구성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까요?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법의 사각지대입니다. 평생 농사지어서 저온 창고에 고이 보관해둔 사과, 또 농사에 없어서는 안 될 비닐하우스나 농막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재민들한테는 이게 그냥 물건이 아니라 생계수단 그 자체인데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피해 주민들과 정부가 그리는 회복의 그림이 서로 다르다는 게 명확해집니다. 주민들은 당장 살 집, 당장 먹고 살 생계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을 원하는데 정부는 리조트나 골프장을 짓는 것 같은 대규모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거죠. 시선이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 주민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주민이 있어야 개발도 의미가 있다. 새로운 법은 사람을 먼저 보살펴야 한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아무리 멋진 건물을 지으면 무슨 소용이냐는 정말 절박한 외침이죠. 진정한 회복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싸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회복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해 보입니다. 희망처럼 보였던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현실은 여전히 차갑기만 합니다. 산불이 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4천 명이 넘는 분들이 여전히 추운 임시주택에서 겨울을 나고 계세요. 법은 만들어 걷지만 그분들의 일상은 아직 돌아오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는 아주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첫째,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서 실제 피해를 보상해달라. 둘째, 위원회의 피해 당사자인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대한 개발 계획보다 당장 살아갈 힘을 먼저 주고 빚을 떠넘기는 대출이 아니라 현실적인 보상을 해달라는 정말 절박한 목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진정한 재난복구라는 게 뭘까요? 단순히 돈으로 피해를 보상해주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평범했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는 걸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나가는 게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